GitHub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GitHub 링크가 있는데 사실 GitHub 링크가 저는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가 제 링크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폴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Tutorial Deep Learning Basic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레포지토리가 있는데요. 그 레포지토리에 이 비슷한 강의 교환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강의 교환으로 보신 것보다 PDF 파일로 보신 게 편하시면 저 밑에 있는 URL로 들어가시면 제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첫 페이지에 GitHub 링크가 있으니까 GitHub 링크로 들어가시면 잘 안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 이제 제 이름인데 중헌 github.io로 들어가시면 제 홈페이지인데 여기 가셔서 이제 보시면 첫 페이지에 이제 GitHub 링크가 있고 타고 들어가시면 Tutorial Deep Learning Basics라고 있는데 글로 들어가시면 이 강의 교환이 PDF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드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그 폴더로 들어가시면 오늘 사용한 이 강의 교환에 있는 모든 강의 코드들이 파이썬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데이터 파일이 CSV 형태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연습을 하시기에는 꽤 다운받아서 돌리시기만 하면 되니까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뭐 파일 이름 보면 이제 어떤 코드구나, 어느 교환에서 어느 페이지에 사용된 코드구나라고 알아보시기 쉽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11시까지 드릴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선형의 분류기까지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1시까지는 인공신경망을 설명드리기 위한 비선형 분류기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CNN과 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딥러닝 하니까 이제 신문지에서도 신문지상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2016년에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편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한결같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느낌도 있었냐면 이게 너무 이제 신문지상에서만 있는 얘기니까 이게 너무 상업적인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ACM 튜링 어워드에서 이 왼쪽에 계신 세 분의 교수님이 이제 튜링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사실 노벨상 튜링 어워드는 이제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데 노벨이 살았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제 노벨 컴퓨터상은 없으니까 이제 ACM이라는 컴퓨터 단체에서 이제 튜링 어워드라는 상을 이제 줍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석각들한테 주는데 사실 작년에 저 세 분이 받았거든요. 저 세 분이 딥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당연히 다 이름을 알겠지만 이제 요슈아 벤조어, 제프리 힌튼, 그다음 얀 르큰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이 받으셨는데 사실 ACM 같은 단체에서 이런 되게 좀 아카데믹 오리엔티드에 있는 이런 단체에서 저런 분들한테 이렇게 상을 준다는 건 이제 딥러닝이 가지는 파급 효과가 이제 AI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되게 재밌는 건 ACM 같은 그런 단체에서 표현을 딥 러닝 레볼루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메소돌로지로서 많은 이제 응용 분야에 적용이 되면서 계속 발전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AI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2001년도에 AI를 배웠는데 AI라는 분야가 너무 넓으니까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주로 당신께서 많이 전공하셨던 분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전혀 인기가 없었던 자연어처를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 갑자기 확 떠버렸죠.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다가 저 AI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을 뵀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저를 보더니 하시던 말씀이 우리 김 박사 한국에 들어온 거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좋은 말씀 해주시다가 자기가 현역에 계셨을 때는 당신께서는 자연어처럼 그렇게까지 인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은퇴하고 나니까 떴다면서 되게 아쉬워하시던 게 생각납니다. 자, 근데 그때 AI를 배울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AI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이 하는 것을 동일하게 따라하는 것, 이렇게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는 이제 스페이스 미션, 즉 나사 같은 데서 하는 인공위성을 보내서 아니면 로봇을 보내서 이제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그런 건 사람이 갈 수 없죠. 사람을 보내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후쿠시마 같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투입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주로 로보틱스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과 같은 기계를 만든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기본적으로 통계학적인 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스태티스티컬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학습의 과정을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학습의 과정을 전산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라고 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러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 이걸 보시면 세 개로 나눠집니다.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이렇게 나뉘는데 저 위쪽에서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그다음에 왼쪽에 파란색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반대 같아 보이지만 이제 반대는 아니에요.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은 우리나라 말로 교수학습 혹은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주고 학습시키는데 데이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레이블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레이블을 달아서 데이터를 줄 때에는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사과와 배를 구별하는 AI를 만든다 그러면 사과 사진 천장을 막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주겠죠. 이건 사과야. 이건 사과야. 1000번 말을 해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바나나 사진 천장을 보여주면서 또 바나나 사진 천장이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지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사과인지 바나나인지에 따른 그 레이블을 같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AI는 1000개의 사과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표준 모델을 도출해냅니다. 빨갛고 동그라면 사과구나 라고 알겠죠. 근데 그 천장의 사과 사진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정말 빨갛고 정말 동그란 건 있을 수 없겠지만 그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빨갛고 동그라면 사과겠다 라는 걸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바나나의 경우는 노랗고 길니까 바나나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에 어떤 바나나도 완전한 노란색에 완전한 길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 통계 모델을 유추하기 위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도 레이블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학습을 시켜서 파라미터를 도출하는 게 오른쪽에 보시는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럼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뭐냐? 반대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데이터는 있는데 이름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조카나 자녀분을 생각하시면 갓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 애한테 갖다 놓고 제가 이 펜을 주면서 야 이거 먹지 마,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는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한번 입에 한번 대보고 이거 먹는 거 아닌가 보다 하고 먹지 않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프로시저에 끼워 맞추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이는 제가 이걸 줄 때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면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레이블을 붙였죠.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제가 이거 먹는 거 아니라는 레이블을 붙였습니다. 근데 아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즉 레이블을 알아들을 수 없다.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한다? 입에 대본다 그랬죠. 입에 대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시밀러리티 연산입니다. 즉 아이 머릿속에는 먹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 그래서 먹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이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우리 자연어 처리나 그런 데서 쓰는 클러스터링 이런 데 쓰는 시밀러리티 연산입니다. 즉 이걸 벡터로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먹는 것들의 군집과 비교를 해요. 과연 얘가 먹을 수 있는 것일까? 근데 그 군집과 너무 달라. 근데 벡터끼리 비교를 하면 이게 만약에 각도가 비슷하면 얘네들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각도가 점점 멀어질수록, 그리고 완전 반대로 볼수록 완전 다른 벡터가 되겠죠. 즉 시밀러리티 연산은 코사인 함수에 기반하여 우리가 각도를 보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예요. 유사한 점을 봤을 때 이건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얘 프로퍼티를 봤을 때 이것을 벡터로 표현을 하면 기존에 내 머릿속에 있는 먹을 것들의 벡터와 너무 많이 다르니까, 즉 각도 차가 너무 많으니까 넌 아웃,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걸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버리면 이 아이는 먹지 않겠죠. 이 과정이 바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즉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주어진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 그걸 벡터나 어떤 특정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군집, 클러스터를 보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유사한지 시밀러리티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동작을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주로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이제 검색 엔진 만드는 기법도 주로 같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창에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집어넣으시면 키워드를 뽑아서 벡터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여러분의 웹페이지들을 다 웹페이지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로 구성된 벡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벡터들 간의 시밀러리티 연산을 해서 시밀러리티상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부터 저희 눈앞에 보여주는 게 이제 구글의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검색 엔진. 그것처럼 모든 연산이 다 이런 시밀러리티 연산과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구별을 했어요. 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가 있다 플러스 레이블도 있다. 즉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있다가 중요한 거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는 있으나 레이블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부분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한 번의 판단만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한 번의 판단만 했는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액션의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주어진 액션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전후 좌우 이렇게 움직이던지 이런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그 액션을 취하면 제 위치가 바뀌니까 스테이트가 바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일 좋은 액션을 또 취해요. 그럼 또 스테이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도 바둑판에 바둑알을 두면 판세가 바뀌죠. 상대방이 바둑알을 둘 것이고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수를 두면 또 판세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에 취해가지고 나가면 종국적으로 나한테 얻는 이득이 큰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제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한 번에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고 액션의 시퀀스가 필요할 때예요. 즉 알파고도 기본적으로는 강화학습을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미로찾기 문제도 마찬가지죠. 스테이트가 계속 변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의 시퀀스가 있는 것들이 주로 강화학습이 되어 있고요. 통신 네트워크에서 강화학습을 많이 쓰는 이유가 타임베링 채널을 고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큐잉 백로그를 고려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요소를 보면서 그 시시각각의 옵티멀 액션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강화학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점화식을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나중에 지금 우리 강화학습 시간이 아니니까 많은 얘기 하지 않겠지만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점화식으로 구성이 되고 여러분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이제 동적 계획법, 즉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점화식을 풉니다.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점화식으로 다 수렴이 되는데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컴플렉시티예요. 복잡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여러분 쉬는 시간에 동적 계획법 혹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검색을 해보시면 알고리즘 복잡도가 폴리노미얼 타임이 아니라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문제 사이즈가 작으면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램 풀면 옵티멀 솔루션 나옵니다. 그냥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로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같은 기본적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알고리즘이 시초가 되는 것들은 이미 90년대 말, 1980년대 말에 연구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트랜잭션 오토매틱 컨트롤 뭐 이런 저널에 너무 많이 연구가 됐는데 갑자기 왜 2010년대 다시 뒷북이냐 하면 문제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면 됐어. 근데 지금은 너무 문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풀지 하다가 사람들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풀 때 뉴럴넷을 사용해보자 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아니라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즉 심층 강화학습이라는 게 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010 몇 년 중반대부터 2010년 중반대부터 연구가 갑자기 많이 된 게 갑자기 이게 유행을 하게 된 게 뭐 옛날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지만 옛날보다 지금이 고려하는 문제가 더 복잡해졌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 수 없고 인공신경망으로 풀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강의 교환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오늘 구현할 이제 딥러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빨간색이 인풋 벡터입니다. 딱 감오겠지만 1차원 벡터로밖에 인풋은 못 받나요? 네, 맞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인풋이 무조건 1차원이에요. 그러면 너무 제약이 많은 거 아닌가요? 이미지는 어떻게 다루나요? 예, 이미지를 다룰 수 없습니다. 초기 모델에서는. 근데 이제 CNN 같은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차원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변환이 되는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은 1차원 인풋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예제에서는 이제 1차원 벡터인데 5개의 사이즈를 가지는 1차원 벡터고요. 아웃풋은 4개의 사이즈를 가지는 1차원 벡터가 되겠네요. 저 파란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운데 저 노란색들을 쌌습니다. 저게 세로줄 하나하나가 히든 레이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겠지만 저게 하나하나 있을수록 좀 더 복잡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가면 보시게 될 거고요. 어쨌든 처음에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풀길래 그럼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쌓아야 될 것인가, 각각의 히든 레이어, 즉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로줄이 지금 4개가 노란색이 있으니까 4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각각의 히든 레이어는 이게 4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각각의 히든 레이어는 7개의 유닛이 있다라고 보이겠지만 저런 것도 처음에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저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쓸 것인가, CNN을 쓸 것인가, RNN을 쓸 것인가, 겐을 쓸 것인가, 내 마음대로 만들 건가 다 정해야 되고요. 몇 개의 히든 레이어를 쓸 것인가, 몇 개의 유닛을 쓸 것인가, 인풋은 무엇인가, 아웃풋은 무엇인가 다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코스트 함수를 뭘로 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껍데기를 만들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 사진 천장, 바나나 사진 천장을 밀어넣고 학습을 하듯이 데이터를 막 밀어넣고 저 노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파라미터를 연산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 안 들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딥러닝은 어딥니까? 예, 딥러닝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즉 딥러닝이라는 건 지금 구조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 뉴럴 네트워크가 인풋만 있는 게 아니라 아웃풋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풋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예요. 이미지 데이터. 여기는 뭐냐면 아웃풋은 뭐냐면 레이블입니다. 즉 인풋, 아웃풋이 다 있어야 가운데가 우리 함수의 가운데 값들이 완성이 되니까 이거는 레이블이 없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사과 사진 1000장을 넣고 사과하라고 1000번을 외쳐줍니다. 이쪽에 그 다음에 바나나 사진 1000장을 넣고 바나나라고 외쳐줍니다. 이게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16주 학교 하나 강의를 들으시면 3학점짜리 수업을 들으시면 7주 열심히 배우고 중간고사 보고 또 7주 열심히 배우고 기말고사를 보죠. 그 7주 열심히 배우는 게 저 과정입니다. 트레이닝 과정. 그렇죠?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매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 노란색이 다 파라미터를 구했겠죠. 이제 여기가 파라미터를 구했습니다. 즉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 카메라에 딱 달아놓은 다음에 사과가 지나가면 사과 지나갈 수 있나요? 어쨌든 사과 지나가면 너는 사과 87%의 확률로 너는 사과, 또 하나 바나나가 지나가면 너는 바나나, 확률은 68%, 뭐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얘가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x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y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도출을 해야 되는데 저 함수를 안에 있는 개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는 거야. 데이터를 막 수십만 개를 집어넣으면서 저 f라는 함수를 드디어 알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 f라는 함수의 개수를 다 찾아줬으니까 x만 넣으면 y가 나오겠네 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테스팅 혹은 인퍼런스입니다. 인퍼런스를 불러요. 도출해낸다. 즉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추론해낸 트레이닝 과정에서 추론해낸 파라미터를 가지고 연산을 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도출해낸다 라는 게 우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이 과정이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딥러닝을 논하는 교과서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저 함수가 뭔지를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찾아낸다, 근사에서 찾아낸다 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이라서 즉 개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정말 모자르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는가?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냐? 제가 가구를 만드는 사장이에요. 정말 가구를 잘 만들어서 정말 인체 공학적인 가구를 만들어서 이제 되게 잘 팔아서 떼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자는 모습과 똑같은 침대를 만들고 싶은데 이건 프라이버시 정보라 제가 어떻게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자는 모습만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봤습니다. 멋집니까?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명의 샘플을 가지고 뉴럴에서 학습시킨 겁니다. 그래도 꽤 학습을 잘 시켰어요. 제 자는 모습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자보니까 너무 만족해. 만족도 99% 나왔습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팔아봐요. 팔립니까? 안 팔리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딱 주무시는 분 아니면 절대 이거 안 사겠죠. 이게 뭐냐면 내가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부족한 하나의 데이터로 열심히 학습을 시킨 모델은 실험실에서 그 모델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도가 높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일반적인 제너럴라이즈된 데이터를 반영을 시켜버리면 정확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현상을 모르면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이제 가구 만드는 이제 공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내가 너무 잘 못 만들었나? 좀 더 정확하게 트레이닝 시켜볼까 하면서 더 많은 트레이닝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가락도 만들어보고 손가락도 만들어보고 머리카락도 만들어보고 더 멋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도가 더 떨어지죠. 왜냐하면 더 민감한 모델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저렇게 발가락, 손가락, 머리카락까지 안 맞으면 맞다고 대답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실 때 어떤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시켰는데 연구실에서는 기동책이 잘 나와요. 근데 밖으로만 가지고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연구실에 가져서 다시 한 번 더 돌려봤더니 연구실에서 성능이 높아질수록 밖에서 성능이 점점 떨어진다면 100%이 오버피팅, 너무 많이 과적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버피팅이 이때만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트레이닝을 한 1000번만 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20만 번, 30만 번 너무 많이 해서 모델이 예민해지면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모자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데이터 1000장을 넣다 보면 청사과도 가끔 하나씩 껴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청사과 하나가 껴있어도 999개는 빨간색 사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하필이면 청사과다.
그러면 이 뉴럴넷은 굉장히 오판을 하게 되겠죠. 즉 잘못된 데이터의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실험하실 때 랩에서도 돌려보고 밖에서도 가져보고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드 자체는 완벽하거든요. 코드 자체는 완벽해요. 코드 자체 완벽하고 잘 돌아가니까 제 자른 모습이랑 똑같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모델 개수가 모자란 게 문제지 코드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실에서 데이터는 따지지 않고 코드만 보다 보면 코드는 완벽한데 왜 안 돌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드는 완벽한 거 맞습니다. 데이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즘 인공신경망을 말씀드릴 때 그리고 인공지능의 연구 트렌드를 말씀드릴 때 예전엔 다 룰 기반이었습니다. 룰 기반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오래 나온 고전적인 유명한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컴퓨테이셔널 로직이나 이제 확률 추론 이런 내용이 많은 이유가 다 규칙 기반의 AI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 기반의 AI입니다. 즉 모델은 완벽하더라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설치를 말씀드리면 텐서플로우 2.0이 나왔는데요. 텐서플로우 2.0부터는 뭐 tf.keras 이렇게 쓰면서 kera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2.0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2.0도 장점은 많아요. 근데 여기 강의는 근데 저는 약간 항상 약간 구버전을 쓰는 게 신버전에 나오면 좀 약간 릴라이블리티가 떨어지니까 약간 구버전을 쓰는데요. 여기 교환은 코드 자체는 이제 1.5 버전 혹은 1.7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올드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일단 개념 이야기는 이게 훨씬 좋아서 일단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파이썬 3.5.3 버전과 뭐 아나콘다 플랫폼 3.5.2 버전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저거를 쭉쭉 긁어서 검색하시면 아마 웹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이썬을 더블 클릭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파이썬을 더블 클릭해서 넥스트 끝까지 가시면 설치 끝. 그다음 아나콘다는 설치할 때에는 그 아나콘다 폴더로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아나콘다 저 다운받은 이 파일로 가셔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시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어드민으로 깔립니다. 끝까지 가면 이제 설치가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뭐 파이썬이랑 아나콘다가 다 설치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그 위에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설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 버튼 옆에 있는 검색 버튼을 가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터미널이 뜰 거예요. 터미널이 뜨면 저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들을 하나씩 타이핑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텐서플로우 까는 건 알겠는데 케라스도 까네요. 자, 이 교환은 텐서플로우만 있는 게 아니라 케라스도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구현을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텐서플로우는 이 전반적인 수학적인 구조를 익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해서 내가 여러 부분들을 고치기도 좋습니다. 근데 케라스는 그 레이어 하나하나가 다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케라스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했죠. 블록을 쌓듯이 코딩한다. 즉 레이어를 그냥 add라는 명령어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를 짤 수 있어요. 실제로 코드 양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죠. 텐서플로우 대비. 그래서 굉장히 고속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연구가 이미 기존에 있던 뉴럴 네트워크 모델 그대로 갖다 놓은 다음에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보는 거다. 그럼 케라스 좋습니다. 케라스가 더 좋아요. 빠르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된다. 일부 수정하면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텐서플로우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 뭐 GPU 세팅이나 기타 등등을 따졌을 때는 케라스보다는 텐서플로우를 좀 더 많이 권하고요. 이와 다르게 또 파이토치도 있으니까 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텐서플로우니까 이제 텐서플로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어떻게 클릭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텐서플로우 맨 처음 첫 번째 라인 보시다시피 tensorflow import tensorflow stf라고 먼저 씁니다. 파이썬인데요. 파이썬 한 번도 안 쓰신 분이라도 C 정도 할 수 있으시면 C보다 훨씬 쉬우니까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걸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텐서플로우로 프로그래밍한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딥러닝 관련된 연산을 위해서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된 함수들을 가져다 쓴다. 이게 좀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된 함수를 갖다 쓰려면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해서 걸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자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임포트 텐서플로우까지 하면 되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STF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임포트 텐서플로우 하면 밑에서 텐서플로우 관련된 함수들은 텐서플로우 점 어쩌고저쩌고 텐서플로우 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근데 그러면 너무 많이 타이핑이 있으니까 그냥 TF라고 쓰고 싶다 하면 그냥 STF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밑에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두 번째 라인부터 나오는 코드 중에서 TF 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쓰는 라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라인 샵을 쓰면 주석이죠. 파이썬에서. 그럼 세 번째 라인 넘어가시면 node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tf.점 나왔으니까 아 이거 텐서플로에서 제공하는 함수구나. constant라고 했으니까 왠지 상수를 정의하는 것 같네 까지 아시고, 그 다음 3이라고 하면 상수값은 3인가 보래,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구나 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요. 뭐 node1에다가 3이라는 정수를 넣네요. 끝인데 원래 파이썬에서는 그냥 node1은 3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씁니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냥 텐서플로우 첫 예제니까 텐서플로우 최대한 많이 써보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네 번째 라인을 보시자면 node2라는 걸 새로 변수를 만들어서 다 똑같습니다. 값만 5로 다르죠. 그래서 node2는 5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node3은 또 텐서플로우네요. 근데 이번에 add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아, 더하겠다는 소리네. 그래서 node1과 node2를 더한대요. 그럼 여러분 node3은 node1 더하기 node2 이러면 되는 거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텐서플로우는 하나가 달라요. 뭐냐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저 값을 보고 싶다. 3 더하기 5의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파이썬 같은 거 그냥 프린트 한 다음에 n3, node3 하면 끝나는 건데 텐서플로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텐서플로우는 저렇게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는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node1, node2, node3라는 이 변수들이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가 아니에요. 인티저의 값을 넣는다지만 얘네들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텐서 타입입니다. 텐서 타입이에요. 그게 달라요. 즉 텐서플로우에서 정의된 함수의 결과값은 텐서 타입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텐서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밑에다 바로 프린트 노드 3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그냥 설명이 나옵니다. 8이라는 값이 안 나오고 아 이건 텐서형이고요. 나는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설명이 나오지 값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연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하면 세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8번째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tf.section을 써서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세션 함수로 세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이 sess라는 이 변수가 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려면 요 변수, 이 함수 run이라는 거 안에다가 node 3을 집어넣어주면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세션을 만들어줘서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냥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node 3이라는 값을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8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 앞에는 그대로 나오고 8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끝났으니까 세션을 닫아주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코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3이라는 값을 node1에 넣고 5라는 값을 node2에 넣은 후에 그 두 개를 더한 걸 node3에 넣고 걔를 출력하고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왼쪽 오른쪽 코드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100%. 그런데 왼쪽 오른쪽은 밑에 빨간색 박스만 달라요. 이건 뭐냐면 이 왼쪽처럼 쓰면 되게 명시적으로 세션을 만듭니다. 세션을 통해서 어떤 거를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션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해주는 거고 오른쪽은 묵시적입니다. 즉 뭐라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데 with와 요걸 써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세션을 만드는데 sess라는 것을 변수에다가 세션을 만든다고 하고 이게 인덴테이션 즉 탭을 줘서 이렇게 공간을 띄워놓은 다음에 쓰면 나중에 이렇게 코드가 진행되다가 이 첫 번째부터 쓰는 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묵시적으로 세션이 끝났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냥 함수 돌리듯이. 아시겠죠? 이렇게 써주는 게 오른쪽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뭐다? with tf.session ss 땡땡 하고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 이제 인덴테이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 루프 안에서 돌 때는 세션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 저 루프를 벗어나서 제일 앞에서부터 코딩하기 시작하면 이제 세션이 끝난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왼쪽이 좋으냐 오른쪽이 좋으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여러분의 취향이에요. 여러분 개인 취향이니까 왼쪽이 좋으면 왼쪽으로 오른쪽이 좋으면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레이스홀더입니다. 플레이스를 홀더한다. 즉 공간을 예약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플레이스홀더 여기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리기에 딥러닝의 3단계가 뭐였냐면 첫 번째 1단계 모델을 만든다. 인풋, 아웃풋. 두 번째는 뭐죠?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서 얘를 학습시킨다. 세 번째는 뭐죠? 얘만 집어넣으면서 얘가 뭔지 알아맞춘다. 이거였죠. 이게 딥러닝의 3단계인데 그러면 요 인풋이나 아웃풋이라는 이 얘네들은 항상 고정값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값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값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변수에다가 항상 새로운 값을 카피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쵸? 코딩하려면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어요. 즉 공간만 확보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값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공간을 확보할 때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 랩에서 회식한다. 요새 회식이 안 되나요? 어쨌든 회식한다 그러면 딱 삼겹살집에 전화해서 여기 4명이요 이렇게 말하지 4명의 이름을 다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레이스홀더라는 건 그 값을 주진 않고 공간의 사이즈만 확보를 해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 뭐라고 말을 한 거냐면 메모리에다가 야 인티저 타입으로 공간을 확보해줘. 공간의 모양은 3,1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파이썬은 앞에 있는 게 세로 뒤에 있는 게 가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놔요. 자 B라는 애는 그 다음 라인에서 나도 공간을 확보할 거야. 플레이스홀더 쓰고 인티저 공간을 확보하고 1/3 즉 이렇게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앞에 있는 게 세로 뒤에 있는 게 가로니까. 그 다음에 C는 뭐죠? C는 매트멀 즉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겁니다. 즉 3/1과 1/3을 곱하니까 당연히 얘는 3/3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끝났어. 값은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요 공간만 확보했지 값은 없기 때문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결과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세션이 시작돼요. 세션이 시작되면 그 밑에 가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 세션 런, 실행시키래. 뭘 실행시키지? 봤더니 C를 실행시키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6번째 라인으로 달려가서 야 너희 값을 내놔봐. 나 프린트해야 돼 라고 말했더니 C는 뭐라 대답합니까? 나 A랑 B랑 값을 곱해야 되는데 A, B를 내가 모르는데 A, B를 알려주면 내가 곱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A, B 값을 뒤에 넣어주는 게 feed dict예요. 자, 애완동물 키우신 분은 알겠지만 feed가 뭐죠? 이게 양육한다, 먹인다는 소리죠. 값을 넣는다는 소리고 dict는 뭐냐면 딕셔너리입니다. 즉 하나를 지금 넣고 있지만 여러 개의 값을 뭉쳐서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만큼.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뭉탱이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feeding한다, 집어넣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전 A라는 값에는 이 값을 넣고 B에는 이 값을 넣는다 이 소리인데 사실 A는 우리 파이썬에서 행렬을 정의하는 방법이 대괄호를 먼저 만들면 이게 하나의 행렬입니다. 그럼 요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대괄호들은 줄이에요, 줄. 즉 첫 번째 줄에는 3이라는 값 하나 넣어주세요. 두 번째 줄에는 2라는 값 하나 넣어주세요. 세 번째 줄에는 1이라는 값 하나 넣어주세요. 이 소리가 되겠고요. B라는 애는 뭐냐면 대괄호가 하나 있으니까 얘가 행렬인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안에 또 대괄호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뭐죠? 한 층밖에 없는데 한 층의 값을 1, 2, 3, 3개 넣어주세요. 1, 2, 3, 3개 넣어주세요. 즉 여기서 지금 feed dict를 넣어주고 있는 저 값의 타입이 우리가 아까 쉐이프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무런 에러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3, 2, 1이 세로로 들어가고 1, 2, 3이 가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C는 자기 값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오늘 이제 이게 1교시고 여기까지가 2교시고 여기까지가 지금 3교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대제목을 하다 리니어 펑션, non-linear 펑션, 어드밴스 토픽 이렇게 붙였는데요. 사실 리니어 펑션보다는 리니어 모델이라고 쓰면 더 좋을 뻔했나? 어쨌든 리니어 펑션을 쓴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선형의 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왜 파워풀한가를 따질 때는 이게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펑션이라고 왜 이름을 붙였는지는 아마 저 다음이 다 끝나면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하고 그걸 기반으로 소프트맥스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뉴럴넷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은 굉장히 쉽습니다. 통계학과 2학년 정도면 학부 때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라 매우 쉽지만 코드상으로 볼 때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한 2줄만 바꿔주면 바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되고요. 거기서 한 3줄만 더 넣어주면 바로 뉴럴넷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상으로 보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말이 빠르죠? 말은 언제까지 빠르냐 하면 저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끝날 때까지 빠릅니다. 저희까지 쉬우니까 좀 빨리 말하고 있는 거고요. 소프트맥스나 뉴럴넷 들어가면 이제 지금보다 말이 훨씬 느려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어쩌면 여러분 통계학 전공하셨으면 한 2학년 때쯤 이미 배우신 거고 안 들어도 다 알만한 내용들이라서 좀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이 강의 교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모든 딥러닝 강의하신 분들이 다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교수님 강의 노트를 다 참고하기 때문에 다 비슷합니다. 예. 자, 샘플을 일단 모아요. 그래서 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한테 마지막 문제로 뭘 쓰라고 했냐면 너 어젯밤에 몇 시간 공부했니?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3명의 학생의 샘플을 모았는데 첫 번째 학생 저 어젯밤 1시간 공부했는데요? 라고 썼어요. 맨 뒤 마지막에 정말 솔직한 학생이죠. 1시간 썼더니 점수를 측정하니까 10점이었어요. 두 번째 학생을 봤더니 그 학생은 2시간 공부했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 학생은 15점. 마지막 학생을 봤더니 저는 어제 3시간 공부했습니다 했더니 이 학생은 40점 해서 우리가 샘플을 1시간 공부한 학생은 10점, 2시간 공부한 학생은 15점, 3시간 공부한 학생은 40점이라는 샘플을 플로팅을 했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
우리가 X축은 어젯밤에 공부한 시간, 하루 전에 공부한 시간, Y축은 시험 점수라서 우리가 하루 전에 공부한 시간과 시험 점수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그래프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직선을 찾아야 돼. 얘네 세 명을 제일 잘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통계학에서 이거를 하이포테시스라 불러서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라고 잘 쓰긴 했지만 앤드류 교수님의 강의 노트나 그런 데서는 다 하이포테시스로 표현하고 있고요. 따라서 함수의 이름도 가설이기 때문에 하이포테시스를 따랐기 때문에 h of x라고 쓰고, 그 다음에 직선을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x 더하기 b처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요 a와 b인데, 사실 a라고 쓰지 않고 w라고 쓰는 이유는 저희 나중에 뉴럴넷에서는 가중치 해서 웨이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미리 w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쓴 이유는 x값이 지금 하나지만 나중에 가면 x값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화살표 그리면 좀 더 헷갈리니까 대문자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대답이 파란색. 파란색이 제일 마음에 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빨간색은 좀 약간 오차가 많죠. 이렇게. 그쵸? 노란색은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왠지 파란색이 제일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파란색이 이 샘플과 이 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과 이 파란색의 선과 이 샘플들 간의 간격이 좁으니까 저게 샘플들을 제일 잘 대변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코스트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요 간격을 재서 이 간격이 제일 작은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코스트 혹은 로스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트 함수를 만든 다음에 걔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W와 B를 찾아라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설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델 값과 그 다음 Y는 뭐죠? 실제 값이죠. 실제 이 학생들의 점수를 Y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차이를 구해서 부호는 상관없어요. 실제 값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상관없이 차이만 보는 거니까 제곱을 해서 부호를 띄워주고 그 나머지들을 m개만큼 더한 다음에 m빵을 해주면 이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저게 바로 코스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쉽죠? 이게 통계학과에서는 최소 자승법 이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최소 미니마이즈 한다, 자승 제곱했다는 소리죠. 즉 우리 모델 값과 실제 값을 빼서 자승 제곱을 하고 이제 평균을 내서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학에서는 최소 자승법이라고 불러요. 이제 통계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단 대학 수능 볼 때 통계학을 배우는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수학 보면 제일 마지막 확률 통계 배우는데 사실 저도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 단원이고 어려우니까 뭐 딱 한 문제 수능 때 하나 틀리고 그냥 포기하죠. 이렇게 공부 싹 안 하고. 그래서 통계를 제대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통계를 공부 안 한 다음에 수능 때 안 나오기를 막 바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용어들이 다 한문이에요. 최소 자승법.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옵티마이저 방식도 경사 하강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문 용어가 많아서 또 뭐 비모수 추정, 모수 추정, 뭐 표본 집단 이게 다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로 배우면 좀 더 편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코스트 펑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즈 한다. 자, 그러면 코스트 함수를 쭉 풀어봤어요. 이거 아까 wx 더하기 b였으니까 요거 뒤에는 별거 아닙니다. 그 wx 더하기 b를 그냥 풀어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찾아야 될 변수는 뭐죠? x, y가 아니라 w랑 b예요. 우리 지금 직선의 방정식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기울기랑 y좌표를 찾아야죠. x, y는 뭐였죠? x, y는 이렇게 주어진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함수에서 x, y를 보면 쟤는 상수야. 내가 받고 있는 데이터야. 그쵸? w, b를 찾아야 w와 b가 내가 찾아야 될 변수예요. 즉 w, b가 변수지 x, y는 다 상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w랑 b를 찾는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변수 두 개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를 함수를 그려서 미니멈 포인트를 찾으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3차원으로 그려야 돼요. 그럼 좀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가 b는 무시하고 w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wx 빼기 y라는 걸 제곱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혹시 뭐 흔히 2x 빼기 4의 제곱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x, y는 상수고 w만 변수라 했으니까 w를 이제 x로 표현하면 2w-4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저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 식이 코스트 식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와버려요. 아시겠죠? 2차 방정식으로 나와요. 저 2차 방정식으로 나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컨벡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컨벡스, 뭐 옵티마이제이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컵처럼 생겼으니까 이쁘니까 우리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처음에는 랜덤 포인트에 있다가 얘가 제일 이 미니멈으로 가야 돼요. 이게 어차피 코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 함수가 제일 낮은 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지금 이 산에 산등성이 있는데 컵처럼 생겼다는 걸 난 알아요. 이미. 그러면
왼쪽으로 갔더니 오른쪽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갔더니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내려가야죠. 그렇죠? 이게 컨벡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컵처럼 생겼으니까 얘가 물결 치는 것처럼 생겼으면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컵처럼 생겼다는 걸 아니까 내가 밑으로 이쪽으로만 내려가면 돼. 그러면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도 되지만 만약에 이것처럼 경사가 크다. 근데 그러면 좀 아직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많이 뛰어요. 근데 경사 거의 없다. 그러면 조금만 뛰어도 돼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겠죠? 경사가 크면 많이 점프를 뛰어야 된다. 경사가 낮으면 내가 거의 제일 작은 값에 다다랐으니까 조금만 점프를 뛰어서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점점 줄어들수록 우리는 옵티멀 솔루션을 수렴하고 있다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우리나라 말로는 경사 하강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W 값을 갱신해서 새로운 W를 만드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코스트라는 함수에서 W를 기준으로 편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고 그 기울기가 크면 크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기울기가 작으면 작게 업데이트를 해줘라. 그래서 그럼 종국적으로 나는 이 옵티멀 솔루션에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알파라고 붙어있는 건 뭐냐면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 값의 범위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0.1밖에 안 된다. 근데 내가 각도를 쟀더니 이게 막 3이나 나왔다. 그럼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멀리 뛰어버리겠죠. 그쵸?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영어로 오버슈팅이라고 부릅니다. 뭐 속된 말로 이게 똥볼을 찬 거죠. 이렇게 오버슈팅. 오버슈팅이라고 부르는데 오버슈팅이 발생을 하면 코스트 값이 점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코스트 값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코스트 값이 커졌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딥러닝 이 연산을 할 때 학습시킬 때 코스트 값을 계속 찍어봐야 돼요. 찍어보면서 점점 잘 수렴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게 갑자기 들쭉날쭉하다. 그럼 이 알파 값을 조정을 해서 잘 수렴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알파가 너무 작다. 그러면 수렴이 너무 느리겠죠. 그러면 중간에 그냥 내려오다가 중간에 딱 끊겨버립니다. 학습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어느 데이터로 학습하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받고 있는 데이터들이 만 단위 데이터다. 그러면 기울기 띠케 한 3, 4밖에 안 나와 보이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점프를 뛰어야 되겠습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들이 사이즈가 0.01단위다. 그럼 조금만 값이 커져도 막 팍팍 튈 거니까 그 예민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데이터 따라 다른 거라서 저건 트라이얼 앤 에러로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넘어가면.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함수가 컵처럼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컨벡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럴 때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 있어요. 만약 이럴 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면 여기 와서 이로 수렴했는데 실제로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넌 컨벡스 함수 문제 나오면 그러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말고 못 쓰느냐? 이때는 옵티멀 솔루션을 수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찾을 수 없으니까 이때는 휴리스틱을 써요. 시뮬레이트 러닝을 쓰던지 유전 알고리즘 쓰던지 뭐 별별 거 쓰는데 그것들 역시 옵티멀 솔루션을 수학적으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최대한 코스트 함수를 컨벡스 함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무조건 컨벡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컨벡스가 되면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컨벡스를 못 만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뭐 유전 알고리즘, 시뮬레이트 러닝 별별 거 쓰지만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y는 wx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값을 봤을 때 w랑 b 값을 찾는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우리가 얻는 힌트는 x 하나밖에 없어요. 즉 지금 이 학생의 시험 점수 예측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힌트는 뭐죠? 어젯밤에 이 학생이 공부한 시간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젯밤에 공부한 걸로 모든 시험 점수가 판단이 됩니까? 뭐 이 학생이 가지는 족보예요. 그렇지, 족보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뭐 평소에 공부한 시간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좀 복잡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자 어젯밤에 공부한 시간 그 다음에 족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어요. 얘 모델의 가정은 뭐냐면 이 시험 점수라는 걸 알아맞추는 이 AI 혹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가진다. 어젯밤에 공부한 시간과 족보의 양 이 두 가지가 메이저 플레이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모델을 만들겠죠. 자,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코스트 함수를 만드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과 실제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 모델에 출연한 이 학생의 시험 점수와 실제 이 학생이 받은 시험 점수를 가지고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W 값들과 B 값을 찾아준다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코스트 함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수님이 무조건 족보에서만 내신다. 그럼 어젯밤에 몇 시간을 공부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겠죠? 얘는 날아가고 W2가 굉장히 큰 값으로 될 것이고, 만약 어떤 교수님은 무조건 족보에서 안 낸다. 그러면 W2는 쭉 내려가고 공부한 시간이 중요하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 많이 고려할수록 좀 더 성능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가면 뭐 이미지 같은 걸 넣고 막 여러분 연산하다 보면 이 픽셀 단위로 연산하니까 저 개수가 지금 우리가 어젯밤에 공부한 시간과 족보 두 가지로 했지만 나중에 막 저기 막 700개, 뭐 800개, 뭐 1000 몇 개 막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맨날 WX 다 손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딩할 때 어떻게 많이 하냐면 X를 가로 벡터로 만들고 W를 세로 벡터로 만든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버려요.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버리면 만약에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동안 구글만 딱 뒤지셔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1by n 곱하기 n by 1을 하면 1by 1의 하나의 값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랑 w를 곱해버려요. 그냥.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딩할 때 인풋을 가로 벡터로 놓고 w 값을 세로 벡터로 놓거든요. 그래서 식이 wx 더하기 b라고 우리 맨날 쓰지만 코딩할 때는 xw라고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1by n 곱하기 n by 1이 돼서 하나의 값이 나올 거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그래서 저렇게 리니어 컴비네이션 한 다음에 더하기 바이어스를 해주면 모델로 된다. 이건 이제 구현할 때 팁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분께서 만약에 X는 가로 벡터로 정했는데 W를 또 가로 벡터로 정해야지 좀 이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러하시다면 곱하기 전에 트랜스포즈에서 전치 행렬을 만들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라는 표현이 붙으면 논문에서는 그냥 별 설명 없이 XW 트랜스포즈로 그냥 써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얘 그냥 리니어 컴비네이션 했나 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론은 다 끝났어요. 당연한 말이니까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자, 텐서플로우 코드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텐서플로우 코드를 보는 방법은 저기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11, 12, 13번째 라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학습할 때 뭘 했냐면 처음에 모델을 만듭니다. WX 더하기 B 모델 만들고 그 다음 뭐 만듭니까? 코스트 함수 만듭니다. 최소자승법.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갖다 놓고 옵티마이제이션 시켜버려요. 이 세 가지 단계로 항상 구성이 되거든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됐으면 코스트 값이 작아졌으니까 실제 값과 모델 값의 차이가 작아졌으니까 모델이 실제랑 비슷해졌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코드를 보시면 11번째에 제가 모델을 맨 처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이포세시스입니다. 그래서 XW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줘요. 아까 설명한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를 XW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코딩한다고 했습니다. W랑 X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곱하기 하면 안 된다. X를 가로 벡터, W를 세로 벡터 만들고 걔네들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리니어 컴비네이션 시킨 다음에 바이어스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딱 이렇게 만드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한다? 코스트 함수 만들어라. 자, 모델에다가 실제 값 y를 빼서 tf.스퀘어, 텐서플로에서 제공하는 스퀘어 함수입니다. 제곱을 시켜요. 그 우리 모델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평균 함수입니다. 리듀스 언더바 민, 평균해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의한 코스트 함수 맞습니다. h에서 y를 빼고 전체 제곱하고 평균내라 했으니까 바로 저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y가 실제 값 맞습니까? 하면 저 빨간색 박스 위에 실제 값을 받아오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실제 값을 받아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플레이스홀더를 쓴 거예요. 플레이스홀더라는 건 항상 어떤 값을 받아다 넣는 애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플레이스홀더로 실제 값을 받아온 다음에 여기서 이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코딩 습관이긴 한데 뭐 매일 강의하실 이상균 교수님은 또 다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홀더에서 받아온 값은 다 대문자로 써버려요. 그냥. 그래야 얘는 가공하지 않는 실제 값이구나 라는 게 코드만 봐도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편하시면 대문자를 쓰시던지 아니면 뒤에다가 변수를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만드시던지 해서 플레이스홀더에서 받아오는 값들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게 나중에 코드를 볼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6번, 7번째에서 플레이스홀더로 받아오는 x랑 y는 다 이렇게 대문자로 써놨어요. 어쨌든 y도 플레이스홀더에서 받아온 겁니다. y 값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얘는 실제 값이야. 얘는 내가 가공한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그냥 받아온 거야. 얘와 지금 이 전 번째 라인에서 만든 모델을 비교를 해서 스퀘어 함수에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주고 걔를 민 함수에 넣어서 평균을 내준 거야 라고 해서 코스를 다 만들었어요. 완전 편하죠.
자,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를 쓰는 이유입니다. 저희 텐서플로우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딥러닝 할 때 맨날 나오는 함수들 있고 맨날 나오는 옵티마이저가 있어요. 그걸 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냥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이게 없으면 파이썬으로 편미분도 구현해야 되고, 아까 편미분이 있었죠. 파이썬으로 뭐 스퀘어 뭐 저런 거 다 구현해야 되는데 텐서플로우를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트레인은 뭐냐면 이제 코스트 함수 만들었으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로 얘를 미니마이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텐서플로우가 없으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편미분을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tf.train.gradient descent optimize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갖다 써서 러닝 레이트 알파 값 0.01로 세팅 그냥 해주고 뭘 하기 위한 거다? 난 코스트 함수 미니마이저를 하기 위한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다 라고 해서 점 미니마이즈 코스트 해주면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트레인 한번 부를 때마다 이렇게 점프를 한 번 떼요. 그러니까 세션에 돌면 나중에 밑에 가면 세션에 돌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다 TF 함수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다 텐서예요. 아까 말했죠? 텐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세션을 만들어야 된다. 이 밑에 바로 세션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시킬 텐데 실행을 시킬 때 저 트레이닝 한번 불릴 때마다 이 점프 한번 뛰는 겁니다. 저 트레이닝 한번 불리면 이 점프가 한번 뛰는 거예요. 점프 한번 뛰는 거. 그쵸? 그럼 점프를 많이 띄워주면 좋겠죠? 한 몇천 번 띄워줍니다. 어쨌든 얘네들 모델 코스트 트레이닝을 다 만들어야 돼요. 요게 바로 핵심이겠죠. 그럼 이 위는 뭡니까? 이 위는 데이터 준비해주는 애들. 얘네들한테 데이터 집어넣는 애들. 이 밑에는 뭡니까? 세션 도는 애들. 세션 이제 모델 다 만들었으니까 세션 돌려야지. 그래서 밑에는 이제 세션이 돌면서 시작합니다. 자, 세션이 도는데 16번째 라인에 일단 환경 변수들 모두 다 초기해주고 시작해요. 자, 깨끗하게 비워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몇 번 뛴다? 여기서는 2001번 뛴다고 했네요. 뭐 2000이면 2000이지 2001는 무엇이냐? 얘 포문이 0부터 시작하니까 전 깔끔하게 2000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01로 그냥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텝이라는 값을 두고 이제 뛰고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인덴테이션을 줬으니까 요게 세션 런을 하면 아까 뭐라 했죠? 실행시킨다 그랬죠? 세션 런으로 실행시키는데 아까 예제 3x1 행렬과 1x3을 곱했던 예제에서는 세션 런 한다면 C만 있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하나의 값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값을 동시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개 값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트레이는 있어야 돼. 트레이는 있어야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한번 뿅 뛸 거 아니에요. 얘가 한번 뛰어줘야 코스트 값도 낮아지고 W 값도 변하고 B 값도 변하는 겁니다. 즉 얘가 트레인이 한번 낮아져줘야 코스트가 미니마이제이션이 됐구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Y는 우리가 그냥 받아온 값이니 이 모델 값이 조금 변해야 되고 모델 값이 변하려면 X는 그냥 받아놓은 값이니까 W 값과 B 값이 변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즉 저 트레인이 불려야 코스트가 좀 작아지고 거기에 맞게 모델 값이 변하고 모델이 변한다는 건 X는 그냥 받아오는 값이니 W 값과 B 값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가서 우리는 트레인은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트레인을 부르는 순간 코스트 W, B가 다 변할 테니까 우리가 변하는 과정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얘를 4개를 묶어서 한 방에 그냥 데이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봐주면 얘가 나오겠죠? 얘는 뭐냐면 아까는 그냥 세션 런을 그냥 프린트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 4개의 값을 변수로 받아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트 값을 찍어온 거를 C에 저장을 해주고요. W 값 한 거를 이제 W 언더바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B는 B 언더바로 저장해주고 트레인은 점프만 뛸 뿐이지 얘가 리턴 밸류가 없어요. 저거 한번 찍어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수 하나 낭비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언더바만 써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자리는 어느 정도 보존해줘야 되니까 만약 저거 언더바 안 쓰면 이 B 값의 값이 2000 가로 벡터로 들어가 버려요. 두 번째는 0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 좀 그러니까 그 B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저렇게 자리 보존하기 위한 언더바 하나 써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랬어요. 자, 이 코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한테 야 지금 코스트 W, B, 트레인 4개 실행시켜서 알려줘 라고 세션 런이 말을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후다닥 달려가서 트레인한테 갑니다. 야 너 값을 알려달래. 트레인 뭐라 대답합니까? 그래 알려줄게. 그러면 나는 내 값을 알려면 난 코스트가 필요해. 그럼 코스트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Y를 받아와야 되네. Y 값 줘. 이제 Y값을 요구해요. 그쵸? 아까 우리 C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C는 A와 B의 행렬 곱이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면 A, B를 그때 가져왔죠. 이제 드디어 얘는 Y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뒤에 feed dict로 Y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 Y값이 뭐냐? 봤더니 Y값은 Y 언더바 데이터라는 걸 가져온대요. 제가 아직 데이터 설명 안 드리고 지금 구조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언더바 데이터는 1,1이 들어올 때는 10이고 이거죠? 1시간 공부하고 1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 몇 점? 시험 10점.
2시간 공부하고 2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20점 맞았고 3년치 공부했대. 3시간 공부하고 3년치 족보 가진 학생은 30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X는 보니까 한 번에 2개씩 값을 받아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플레이스홀더로 이제 2개를 받아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몇 개를 받아오냐면 3개를 받아오니까 이게 3,1로 쓰면 되는데 왜냐면 행렬로 들어가니까 근데 3이라고 쓰면 안 돼요. 다수라고 해서 그냥 넌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왜 3이 아닌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by도 보니까 시험 점수랑 값 하나로 나가니까 얘는 y에 들어갈 이 모양새는 하나지만 얘는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넌이라 써줍니다. 그다음 값 타입은 다 플로팅 타입 이렇게 써주고 이제 각각의 이렇게 대괄호가 묶여 있으니까 1,1, 2,1, 3,3이 들어오니까 1,1, 2,2, 3,3 이렇게 되겠죠. 파이썬에서 봤을 때 제일 큰 가로, 제일 바깥에 있는 대괄호는 행렬이고 그 안에 있는 대괄호들은 한층 한층을 쌓아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1,1, 2,1, 3,3이 될 거고 얘는 거기에 맞게 10, 20, 30 즉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지금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얘가 뭐라면 이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코스트라는 걸 실행시키려고 봤더니 나 y 필요해. y 값을 줘. 그러면 그래? 그럼 y는 y 언더바 데이터를 넣으면 돼. 여기서 드디어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 봤더니 그럼 또 모델을 부르죠. 코스트 안에서. 근데 모델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문자 x도 필요하죠. 야 대문자 x도 좀 넣어줘야지. 그러면 그래? 그럼 대문자 x도 같이 x 언더바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값들을 이제 다 학습할 수 있어요. 대문자 x, 대문자 y를 가짐으로써 우리 인풋 값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돌 때마다 이 포문 안에 19번째 라인과 20번째 라인이 동시에 있네요. 그럼 20번째 라인을 보시면 이제 프린트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포문이 2000번 돌 때마다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찍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스텝이라는 거는 포문을 정의해서 만든 거니까 얘는 텐서형이 아니에요. 그냥 상수입니다. 그리고 세션 런을 통해서 텐서 타입을 실행시켜서 나온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변수였죠. C, W 언더바, B 언더바 이 세 개의 변수도 세션 런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텐서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프린트 해줘도 되는 겁니다. 프린트해서 해주면 폼은 2000번이 돌면서 2001번이 돌면서 그 값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째 라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1번째 라인을 딱 밟고 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2001번에 의해서 학습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2001번이 충분하다고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코드에서 2001번을 점프 뛰라고 그랬어요. 난 2001번 점프 뛰었으니까 21번까지 왔으면 더 이상 이제 학습이 되잖아요. 학습 2001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2001번 했으니까 됐지 뭐. 그쵸? 거기까지 하면 W값과 B값이 거기까지 학습이 돼 있겠죠. 파라미터 트레이닝이 돼 있겠죠. 그러면 요 식에서 너무 지저분하다. 지우고 요 식에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면 요 W랑 B를 이제 다 구한 거예요. 맞습니까? 더 이상 학습 안 시킬 거잖아. 얘 별표 할게요. 별표. 그러면 이 모델 10번, 11번째 라인은 뭐라고 하냐? 너가 나한테 인풋 값 하나만 주면 내가 W 별표를 곱하고 그 다음에 B 별표를 더한 다음에 Y를 추론해낼게. 이겁니다. 우리 아까 딥러닝 모델 3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죠. 노란색의 동그라미 있는 값들 다 찾았으니까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 Y를 도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그 노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값들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풋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그냥 갖다 놓고 여기에 새로운 x 4,4를 넣으면 즉 여기에 4,4를 넣으면 무슨 값이 나오겠느냐를 알아맞추려는 거예요. 그럼 이게 40 가까이 나오면 되겠죠? 일부러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고 추론하기 쉬우시라고 이게 값을 이렇게 쉽게 세팅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40 정도 나오면 괜찮겠다는 감이 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플레이스홀더 정의할 때 5번째 라인, 6번째 라인에서 우리가 3,2, 3,1이라고 안 쓰고 넌이라 쓴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넌이라 쓴 이유가 뭘까요? 이게 트레이닝 할 때는 우리 3개의 데이터로 트레이닝했어. 1, 10, 2랑 20, 3, 3이랑 30 3개의 데이터로 트레이닝했죠. 근데 이 모델 갖다 놓고 테스트할 때는 뭘로 했죠? 4, 4 하나만 넣었죠. 그러니까 저 개수를 변하는 거 앞에 있는 거. 저걸 3,2 밑에는 3,1이라 쓰는 순간 트레이닝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테스트할 때 3개의 데이터로 테스트하면 에러가 나버릴 거야. 근데 저걸 1, 2라고 쓰는 순간 트레이닝 할 때 에러가 나요. 왜냐면 1이라고 썼으니까 하나의 데이터로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왜 넌 3개나 집어넣고 있냐? 에러 날 겁니다. 즉 트레이닝 할 때의 데이터 개수와 테스팅 할 때 데이터 개수가 다르니까 그냥 다수가 들어온다는 의미로 너는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4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40이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자, 1991, 1992, 1993 기타 등등해서 2000까지 왔습니다. 우리 트레이닝 2000번 돌렸으니까 2001번 돌렸으니까 또 2001번 폼을 돌리면서 프린트도 다 찍었죠. 제일 앞에 코스트 값 나오고
뭐 2 빼기 0, 5 맨 마지막에 나오면 요거는 그냥 10에 마이너스 5승이나 씁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 다음에 W값 2개 이렇게 나오고 B값 하나 나왔어요. 우리 W값 2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 X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W1, W2 이렇게 2개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닝 다 끝났으니까 4,4를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올 것이냐? 39.98 즉 40에 가까운 값이 나왔으니까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X가 마지막으로 X가 가로 벡터로 정의를 했어요. 그쵸? 우리 파이썬에서 앞에 나오는 게 세로값, 뒤에 나오는 게 가로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X는 아마 1,2의 행렬로 우리가 정의가 된 거예요. 그쵸? 세로는 한 칸, 가로로 두 칸이니까 X는 항상 가로로 들어옵니다. 그럼 W는 어떻게 정해야 돼요? 세로 벡터 2로 정해야 돼요. 아까 우리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X가 가로 벡터 들어오면 W는 세로로 들어온다. 우리 X가 가로로 2개로 들어오니까 W도 세로로 2개를 만들어줘야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쫑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X가 가로 벡터로 돼 있으니까 W는 세로로 2칸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W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TF 베리어블입니다. 우리 변수는 W랑 B만 2개만 변수라 그랬어요. 그쵸? 변수 선언한 다음에 랜덤 노멀은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값으로 그냥 값을 찍어서 초기값 넣어줘라 이 소리입니다. 사이즈는 W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2,1 세로로 2칸짜리 만들고 바이어스는 더하기 한 값을 하는 거니까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모든 코드가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할 때는 여기서 하나씩만 고쳐가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라스는 훨씬 쉬워요. 근데 케라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인공신경망 설명이 다 끝나고 우리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몰아서 한 번에 쫙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케라스가 너무 쉬운데 케라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공신경망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용어나 그 파라미터 세팅 값이나 이런 거를 다 이름을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다 인공신경망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배운 다음에 보시면 아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좀 그러니까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인공신경망 나올 때까지는 다 텐서플로우만 설명을 하고 인공신경망이 딱 나오면 그 순간 거꾸로 들어가면서 복습하면서 케라스 코드를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쉽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2배속으로 강의를 하는데도 다 알아듣고, 예. 역시 전자공학회의 수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좀 더 쉬운데 응용 분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말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어디지? 카드사? 신한카드인가? 우리카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카드사에서 이걸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딥러닝을 작년 말에. 근데 이 예제를 들다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제 이메일이 올 때 여러분 스팸 박스가 가장 기본적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메일이 오는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오는 이메일을 읽지도 않고 계속 내가 삭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메일 박스가 똑똑하다면 자동으로 얘네들 다 스팸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신 거예요. 이메일 올 때마다 이메일 하나 딱 왔다.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해요. 텍스트를 읽어서 얘가 은행인가 카드사인가 판단해서 yes, no.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OX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온 거다 O 아니면 X 그래서 오면 바로 스팸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팸 박스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카드사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기분 나빠. 그래서 되게 내가 말 실수했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피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시면 SNS 많이 하는 친구들 있으면 아실 텐데요. 저도 이제 SNS를 하니까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어떤 친구들 근데 제가 친구가 1,000명이 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계정을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인도에도 많은데 계정을 보면 어떤 친구는 되게 SNS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걔 글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이건 뭐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합니다. 그 사람의 제가 라이크를 누르는 패턴을 보고 김중원이 좋아하는 글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이 누군가 제 친구 글을 쓰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김중원이 좋아할 만한 거면 보여주고 아니면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서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하는데 걔 글이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얘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글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크레딧 카드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크레딧 카드를 주면 거기다 실거래자, 실명의자 확인을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 편이죠. 근데 만약에 카드사에서 내가 카드를 딱 긁었는데 내가 김중원 카드를 딱 긁었는데 그 카드사 AI가 판단하길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누구가 쓴 이 김중원 카드의 트랜잭션은 진짜 김중원이 쓴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오남용을 방지하는 거죠. 김중원이 아닌 사람이 김중원 카드를 썼으면 이제 블락을 걸어버리는 그러니까 실소유자의 사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세 번째가 되겠고 마지막은 간단합니다. 뭐 방사선과나 CT에서 어떤 이상 세포가 있을 때 그게 만약에 이상한 세포인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쉬워요. 왜 쉽냐?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예제가 있어요. 제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데 1시간 공부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마지막에다가 쓰라고 했습니다. 제일 뒷장에다가 너 어제 몇 시간 공부했니?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1시간 공부한 학생은 10점, 2시간 공부한 학생은 20점, 3시간 공부한 학생은 30점 맞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1시간 공부했다고 쓴 애를 봤더니 시점이니까 10점이었어. 2시간 공부했다고 한 애 찾아보니까 20점이었어. 3시간 공부했다고 말한 애 찾아보니까 30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50점 넘으면 다 A+, 50점 못 넘으면 다 F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제가 기준은 50이라고 그랬어요. 50을 넘으면 A+, 50을 못 넘으면 F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 어떤 학생이 4시간 공부했다고 썼어요. 이 학생은 A+를 받았을까요? F를 받았을까요?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 2시간 공부했을 때 20점, 3시간 공부했을 때 30점. 그럼 4시간 공부하는 학생은 A일까요? F일까요? F. 왜? 40점 맞을 거니까. 40점 맞으니까 얘는 F겠네 라고 딱 되죠.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뭐냐면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 돌려요. 주어진 데이터로 돌려. 리니어 리그레션 돌린 다음에 우리 기준을 갖다 대. 리니어 리그레션 돌렸더니 40점이래. 기준은 50점이래. 그러면 10점 낮네. 넌 F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로 다 돼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 기준이 항상 100점 만점 시험이 아니잖아요. 만약 1000점 만점 시험이다. 그러면 기준은 500점이 돼야 되고 만약에 10점 만점이다 그러면 5점이 돼야 되고 만약에 뭐 만점 만점이다 그러면 5000점이 돼야 되고 기준이 항상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라이즈 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기준이 항상 바뀌냐 이게 불만이다. 그것만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저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저 빨간색이 시그모이드 함수인데요. 얘는 뭐냐면 x값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예요. 어떤 값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값을 다 받아서 뭘 해준다? 0과 1 사이로 매핑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무슨 어떤 값이든 다 여기 집어넣은 다음에 0과 1 사이로 다 매핑 시켜주고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준 다음에 0.5 요걸 기준으로만 잘라주면 이 위는 A+, 밑에는 F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험이 몇 점 만점인지 상관없이 제너럴라이즈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답니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스텝 뭐다? 아까 말씀드린 리니어 리그레션 해준다. 근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그모이드.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또 다른 말은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로지스틱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함수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고요. 통계학적으로는 우리 그 정규분포 있지 않습니까?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를 누적 확률 함수로 만들면 저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통계학적으로 로 오브 라지 넘버에서 의미가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고 좋은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통계학과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불러요. 아까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배운다 그랬죠. 아까 배웠던 건. 근데 아까는 선형이었고 지금은 모델이 뭐죠? 로지스틱 함수를 갖다 씌우잖아요. 그래서 통계학과에서 이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름은 회귀 분석이지만 실제로는 이진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딥러닝 만들 때 모델 만들고 코스트 만들고 옵티마이제이션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델을 이렇게 만들면 돼.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모델 WX 더하기 B라는 모델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만 씌워주면 돼요. 시그모이드 함수 텐서플로우에서 tf.시그모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 씌우면 돼요. 거기까지 좋은데 모델 만들 때 뭐 만든다 그랬죠? 코스트 함수 만든다 그랬어요. 자, 코스트 함수 만들 때 난리가 납니다. 자, 이게 선형의 모델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렇게 WX 더하기 B만 하면 됐는데 얘를 어떻게 했죠 우리가? 얘를 WX 뭐 이게 만들었으면 WX 더하기 B라고 만들었으면 뭐 실제 Y 값과 빼서 제곱을 해서 뭐 평균을 해서 N방을 해서 뭐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거가 이 함수로 깔끔하게 컴팩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거 되게 강조했죠. 그리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 함수가 이거예요. 로지스틱 함수. 이게 로지스틱 함수인데 이 Z가 변수죠. 여기다 WX를 넣어야 돼요. 요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모델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실제값 Y를 빼고 제곱을 해서 N방을 해서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변수는 지금 여기 W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변수가 분모에 있다 못해 분모에 있는 지수순으로 올라가 있어 또. 그런데 이 전체 모델에다가 상수를 뺀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한 다음에 N방을 한 게 과연 이렇게 컵처럼 예쁘게 생겼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거를 그 홍콩 과기대 김성훈 교수님 지금 네이버에 계신데 그분께서 모듈리아 딥러닝인가 거기 강의하신 거 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한번 멜랩을 한번 찍어보시더라고요. 찍어보시고 봤더니 뭔가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서울우유 광고 왕관처럼 이렇게 우유방울이 쳐 올라오는 뭐 그런 모양처럼 나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 함수를 갖다 놓고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트 함수가 그렇게 컴퓨터는 예쁘지 않다면 우리는 휴리스틱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휴리스틱을 쓰면 옵티멀 솔루션 게러티 못하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코스트 함수를 다르게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보이론이나 뭐 물리학 하시는 분들께서 엔트로피 기반의 뭐 함수를 뭐 저쩌고 도출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엔트로피 기반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지수승의 변수가 올라왔으니까 로그 함수 붙여서 그냥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기반의 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가운데 장은 우리가 이게 왜 컨벡스가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거니까 뭐 그냥 다 말로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처럼 함수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유도한 게 아니라 이해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크레딧 카드 예제를 들어볼게요. 크레딧 카드 예제. 자, H of X는 뭐죠? 우리가 만드는 모델이죠. AI 모델입니다. 얘는 AI. Y는 뭐죠? 이건 항상 X, Y가 나오면 항상 실제 값이라고 그랬어요. AI에서는. 그쵸?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카드 예제를 들면 첫 번째 A라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둘 다 0이래요. 우리가 저 값이 우리 바이너리가 0 아니면 1이어야 돼요. 값이. 아까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었기 때문에 어떤 값 하나가 나옵니다. 시험 점수라는 값이 나와요. 지금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0 아니면 1이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라는 케이스 둘 다 0이래요. 우리 카드 예제니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 즉 도둑이 제 카드를 가져와서 쓰지 않는 경우 그 경우를 0이라 하고 사건이 발생한 1을 제 카드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쓰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 다 0이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도 카드가 도난당하지 않고 김중원이 쓴 게 맞아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AI가 판단하기에도 김중원이 쓴 게 맞대요. 그럼 얘는 실제로도 제가 카드를 썼고 그리고 AI도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알아맞혔으니까 오케이예요.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는 1이래요. 뭐다?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카드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썼어. 근데 AI는 그거를 잘못 오판해서 김중원이 쓴 게 맞다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자, 세 번째 C는 뭐냐면 실제로는 내가 쓴 게 맞아요. 근데 AI가 판단하기에 이거 김중원이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카드를 승인을 거절해버린 상태고요. 마지막 D는 뭐냐면 실제로 김중원이 쓴 것도 아니고 카드사에서도 그걸 정확히 알아맞추고 김중원이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승인을. 요 네 가지 외에 다른 경우가 있나요? 없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 그 다음에 AI가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조합한 이 네 개 외에는 또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네 개의 경우에 대해서 저 위에 있는 식이 맞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경우 본다. 그럼 일단 Y가 0이래요. Y가 0이니까 위의 식은 아니고 밑에 식을 봐야겠네요. 그쵸? 그런데 H도 0이래요. 이게 0이야. 그럼 로그 안에 1 빼기 0이 있습니다. 자, 로그 1 빼기 0은 1이겠죠. 자, 밑에 식을 보시면 로그 1은 얼마? 0입니다. 0이에요. 0 앞에 마이너스 붙여봤자 0이죠? 그 코스트는 0이 됩니다. 코스트는 0이 돼요. 이건 뭐다? 코스트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AI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맞혔잖아요. 당연히 코스트 0이죠. 자, 그럼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A, B, C, D 중에서 A랑 D만 현재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0일 땐 0이라고 AI가 추론하고 Y가 1일 때는 AI가 1이라고 제대로 알아맞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Y가 1이래요. Y가 1이면 이제 위의 식을 봐야죠. Y가 1일 때는 위의 식을 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Y가 1일 때 H가 0이래요. 그럼 로그 안에 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 0은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 무한대. 코스트가 무한대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맞아요. 그쵸? AI가 틀렸잖아. 그럼 코스트 발생해야 되고 무한대가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봤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코스트는 무한대만큼 일단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나머지 C, D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기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무한대 0이 나올 거고요. 결과적으로 H라는 AI 모델과 Y라는 실제값이 동일하면 코스트는 0. 그 두 개 값이 0, 1 혹은 1, 0으로 이렇게 딱 달라져 버리면 그때는 무한대가 발생하는 함수가 요 함수다. 이고 아까 했듯이 이건 하나의 샘플에 대한 코스트 텀이에요. 그럼 얘를 평균을 내주면 전체 코스트 함수가 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구현하는데 좀 짜증이 납니다. 왜냐? 코스트 함수가 두 줄이야. 조건문이 들어가야 돼. 우리 코딩할 때 조건문 나오면 좀 그렇겠죠? 그럼 이 조건문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걸 합니다. 요걸 지금까지 한 건데 얘를 이 다음처럼 넘겨줘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Y가 1일 때는 1이고 1이니까 여기는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럼 뒤에는 녹색이 사라집니다. 빨간색만 남아요. 그쵸? Y가 0일 때는 밑에 녹색이 살아나야 되는데 보니까 0이니까 X 빨간색 앞에 0이 곱해지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빨간색이 사라지겠죠? 뒤에는 녹색만 남습니다. 그래서 밑에 라인처럼 두 번째 라인처럼 써주면 뭐 이렇게
코스트 함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이유도 없죠? 저렇게 만들면 되겠고, 저건 하나의 샘플에 대한 코스트 텀이니까 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샘플을 여러 개 많이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그걸 평균을 낸 게 코스트 함수고, 그리고 이 함수는 우리가 컨벡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끝났어요. 보겠습니다. 자, 이거 데이터 이제 처음부터 차례대로 우리 뭐라 했죠? 우리 텐서플로우 코드를 보면 중간에 모델 코스트 트레인 이걸 찾으라고 했어요. 10, 11, 12. 이 모델 코스트 트레인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WX 더하기 B 해도 되는데 더하기 B 대신에 애들한 함수 한번 써봤고요. 근데 그 앞에다 뭘 붙인다? 시그모이드 붙이면 된다 그랬죠? tf.시그모이드 붙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완성됐습니다. 끝났어요. 코스트 함수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써주는 건데요. 자, 요거에서 자 h of x는 우리 모델이라고 썼죠? 모델이라고 쓰면 되고 소문자 y가 아니라 코드에서 대문자 y입니다. 플레이스홀더에서 바로 받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대문자 y. 로그 함수는 텐서플로우에서 tf.log입니다. 요 h of x 대신에 또 모델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은 뭐였죠? reduce underbar mean. 이거는 tf.reduce underbar mean 해서 써주면 여러분께서 요 뒤에 이 코드랑 정확하게 똑같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거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12번째 라인에서는 그거를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코스트 함수 미니마이즈 한다고 이전에 있던 이전에 있던 코드에서 그냥 복부 태우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 다 만들었고 이 전으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백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넣었는데요. 이게 y 언더바 데이터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당연히 0 아니면 1이어야 돼요. 그렇죠. 0101로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너리. 아까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이었으니까 시험 점수를 가지고 y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결과가 뭐여야 되죠? 0 아니면 1로 나와야 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y 언더바 데이터가 000111이라는 이런 바이너리 값들이네요. 그러면 이제 입력받는 값은 뭐냐면 이게 x 값이 두 개씩 들어오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점수 뒤에는 복보. 자, 첫 번째 학생 1시간 공부하고 2년 쪽으로 가지면 0, F다. 2시간 공부하고 3년 쪽으로 가지면 역시 F. 뭐 3시간 공부하고 1년 쪽으로 가지면 역시 F. 4시간 공부하고 3년 쪽으로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절반 이상 올라오네요. A+. 5시간 공부하고 3년 쪽으로 가지면 A+. 뭐 6시간 공부하고 2년 쪽으로 가지면 A+.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x 값을 두 개씩 받아야 되니까 2, y 값은 하나씩 0 아니면 1이니까 받아야 되니까 1. 그 다음 w는 x가 가로 벡터 두 개 사이즈니까 얘는 세로 벡터 두 개 사이즈다. 해서 2,1, b는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위에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네, 밑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노트에서 14, 15는 제일 앞에 나중에 라고 쓰시면 돼요. 나중에 쓰려고 만든 함수라서 나중에 쓰시고 아까 했던 대로 바로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세션을 넘어가면 18번째 라인 자동스럽게 초기화해준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단계로 넘어가요. 지금은 트레이닝 할 때 총 트레이닝 횟수를 한 10,000번 돌라고 그랬네요. 11,000번 돌면서 코스트 값만 본대요. 트레이닝 값이랑 같이. 트레이닝은 무조건 불러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한번 이게 뿅뿅 뛰지. 트레이닝 안 불러주면 이게 점프를 안 뛰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고 가만히 서 있죠. 트레이닝은 무조건 불러주고 코스트 값 한번 찍어보고 싶대요. 얼마나 잘 떨어지고 싶은지. 근데 코스트 값을 찍어주면서 얘는 모델을 부를 거니까 그리고 얘는 대문자 y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얘는 피드젝트로 대문자 y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모델은 역시 대문자 x가 필요하니까 대문자 x도 가져옵니다. 즉 저 6개의 샘플을 다 x, y에 집어넣으면서 학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 함수를 찍고 트레인은 원래 변수가 없어도 되는데 그냥 트레인 언더바 밸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건 까봤자 아무 값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세션이 돌면서 코스트 값만 프린트 해주면서 코스트 값이 정말 잘 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23번째 라인을 이렇게 딱 밟고 계시는 순간 학습이 다 끝난 거예요. 폼이. 그럼 무슨 소리다? 여기에 베리어블로 선언했던 이 W값 2개, B값 하나, 총 3개의 파라미터가 학습이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즉 여기서 W랑 B는 학습이 다 끝난 별표를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X라는 애가 들어오면 얘를 W 스타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B 플러스를 더하고 그 결과에다 시그모드를 씌워서 0에서 1 사이 값을 나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보면서 이 0.5보다 작으면 fail, 0.5보다 높으면 pass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델을 갖다 놓고 이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다가 모델만 실행시킨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네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프레딕트랑 에큐레시라는 것도 같이 한대요. 이게 바로 나중에 보겠다고 빼놓은 건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프레딕트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 지금 만든 모델을 보면 시그모이드예요. 시그모이드. 아시겠죠? 시그모이드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0, 1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0.367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우리 이 값을 보면서 얘 0.5보다 작으니까 0이야.
뭐 0.789 나오면 얘는 0.5보다 크니까 1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바로 프레딕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tf.cast라는 함수를 써요. 이 함수 되게 독특한데 이 함수의 두 번째 인자는 무조건 이렇게 쓰니까 두 번째 인자는 무시하시고 당연히 저렇게 쓰는 거니까 이 첫 번째 인자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tf.cast라는 함수는 저 첫 번째 인자가 참일 땐 1이고 거짓이면 0이에요. 예,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모델에서 이거 다 계산했다고 그랬죠. W랑 B는 이미 상수값이에요. 다 있는 거예요. X만 들어오면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분명히 피드텍트로 X 받고 있긴 하거든요. X 들어올 거예요. X가 들어오면 얘는 이제 상수로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6개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하면서 각각의 6개가 0.5보다 크냐 해서 만약에 크다 그러면 참이죠. 그러니까 1이 나올 거고 만약 0.3이다 작다 그러면 0.3이 0.5보다 큽니다 라고 썼던 저 첫 번째 인자의 조건문은 거짓으로 될 거니까 그럼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0.5보다 크면 참 아니면 거짓을 나타내 주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모델에서 나오는 출력값이 시그모이드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이었다면 지금은 그 값을 보고 0인지 1인지를 판단해 주는 게 프레딕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큐리시는 캐러스 같은 경우는 에큐리시 함수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함수 갖다 쓰면 되는데 텐서플로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웬만하면 다 저희 손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프레딕션이라는 값을 가져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AI를 통해서 추론한 이 W랑 B라는 스타 값을 갖다 놓고 걔네들한테 X 값을 새로 넣었을 때 나오는 추론 값을 0과 1로 매핑 시킨 거죠. 이건 AI의 결과값이에요. 이건 AI의 결과값. 근데 얘가 만약에 착하게 000111이라고 나왔다. 왜냐하면 AI 결과값이 이렇게 놓고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 21번째 라인에 트레이닝 할 때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로 트레이닝 시켰죠. 근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까는 1,1을 넣었을 때 10, 2,1을 넣었을 때 20, 3,3을 넣었을 때 30으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4,4로 테스트를 했어요. 즉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 다른 경우죠. 지금은 학습시켰던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집어넣으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 하면 우리가 학습할 때 썼던 6개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도 X 언더바 데이터를 여기도 넣고 X 언더바 데이터를 여기도 넣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트레이닝 할 때나 테스트 할 때나 우리 동일한 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동일한 걸로 이 트레이닝한 결과를 넣어보면 000111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테스트할 때. 그쵸? 그러면 우리가 AI로 추론한 값이 만약 000111로 나왔다. 그러면 대문자 y에다가 실제로 000111이라는 걸 y 언더바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1로. 그쵸? 얘네들이 우리가 학습할 때 썼던 000111 그대로 똑같이 추론을 할 수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잘 알아맞힐 수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얘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tf.equal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equal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연산하냐면 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면서 하나하나가 1대1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가 나와요. 아시겠죠?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예요. 근데 000111로 정말 잘 추론했으면 다 true라고 나오겠죠. true가 6개 나오겠죠. 그러면 tf.cast에 넣으면 뭐죠? 다 true니까 6개가 다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 뭐하죠? 평균을 내주죠. 그럼 1을 6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6하면 1이죠. 그래서 정확도는 얼마? 100% 이렇게 나오게 만들기 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잘못 추론했어. 그래서 모델 값이 틀려. 다 000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시그모이드를 계산했더니 다 0.5보다 작아. 그럼 그거를 다 이전에 프레딕션에 집어넣으면 tf.cast에 의해서 다 0이 돼버리겠죠. 다 0.5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다 0000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실제 값이 000111과 비교를 하겠죠. 대문자 y는 실제 값을 피드백트로 받아온다 했으니까. 그 위에 있는 3개는 참인데 밑에 있는 3개는 거짓이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tf.cast에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3개만 1이 나오고 밑에 있는 3개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나누기 6을 해버리면 액큐리시는 0.5가 나오고 얘는 50%라고 나올 겁니다. 그쵸? 이렇게 정확도를 해주기 위한 게 바로 이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 값을 받아서 뭐 출력을 해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모델 값은 시그모드의 결과값이라 했으니까 위에 있는 3개는 0.5보다 작고 밑에 있는 3개는 0.5보다 크고요. 학습이 잘 됐을 경우에 이 경우는 학습이 잘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tf.cast에 넣어서 봤더니 프레딕션 값은 위에 있는 3개는 0, 밑에 있는 3개는 1이다 라고 해서 잘 나오고요. 그래서 정확도는 얼마? 1.0, 즉 100%다 라고도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재밌나요?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예, 재미를 강요하진 않지만 재밌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새로운 데이터를 해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 실제 그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에 가면 그 머신러닝 레포지토리라는 그런 데이터 모아놓은 파일 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를 좀 다운받은 건데 이게 당뇨병 환자 데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환자가 한 450명인가 750명 있어요. 이 CSV 파일을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제 GitHub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GitHub 링크로 들어가셔서 튜토리얼 딥러닝 베이직스로 들어가시면 코드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다이아베티스라는 이름의 CSV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일이 바로 이건데요. 이게 한 750개인가 정도 환자에 대한 정보예요. 뭐냐 하면 이 총이 8개의 시약으로 이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여러분께 연습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두 번째 환자 볼까요? 두 번째 환자의 똑같은 8가지 시약으로 한 결과가 이거면 얘는 당뇨병 환자 맞다. 이 데이터를 저희한테 이미 준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이 똑같은 8개의 시약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 환자의 결과가 그러면 요걸로 이런 거 트레이닝된 모델에서 그 환자의 8개 정보가 들어왔을 때 Y를 추론하면 이 사람이 당뇨병 환자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걸 위한 겁니다. 즉 이거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미리 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까 우리 뭐 시험 점수와 뭐 어젯밤 공부한 족보의 양으로 0인지 1인지 알아맞춘 거 그 코드에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맞추면 돼요. 근데 얘는 2개가 아니라 몇 개죠? 8개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당뇨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8가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값이 2개가 아니라 8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W도 8개로 세로 벡터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완벽하게 될 테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걸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파이썬은 numpy라고 있습니다.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파일 같은 거 다루거나 뭐 데이터 가져오거나는 고급 함수를 제공해줘요. numpy에 보면 load text라고 있어요. load text라는 함수 안에다가 요 CSV 파일을 집어넣으면 요 데이터가 다 익어서 2차원 배열안에 싹 다 들어가 버려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numpy를 맨날 numpy 다 쓰기 귀찮으니까 np라고 쓰고 그 np.loadtext라는 함수를 쓰면 이 앞에다가 지금 현재 그 폴더 안에 있는 GitHub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네임도 저랑 똑같거든요. 데이터 다이어베티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복붙해서 쓰면 여러분 이 CSV에 있는 파일을 다 읽어서 요 xy라는 변수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지금 xy라는 변수에 이 값들이 다 들어가 있다. 왜냐면 얘를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야 되잖아.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뭐 손으로 타이핑하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앞에 있는 8개까지만 x 언더바 데이터예요. 맞습니까? 뒤에 있는 요 하나만 y 언더바 데이터예요. 그쵸? 맞습니까?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쵸? 자, 앞에는 8개가 x 언더 데이터인데 그 총 사람의 개수만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x, y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파이썬 실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만약에 0, 1, 2, 3 이렇게 된다면 a에 1땡땡 3 그러면 뭐가 나오죠?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 요거 나올 거고 두 번째 것도 나올 거고 0, 1, 2, 3 세 번째 것도 나오나요? 요거 안 나오고 요거 앞에 하나 것까지만 나옵니다. 즉 얘는 첫 번째 0번째 말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하나까지 가져와라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A의 마이너스는 얼마인가요? 원래 자바나 C 같으면 메모리 참자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세그먼트 폴트 나는데 요거 파이썬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1넣으면 제일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3이 나와요. 그 파이썬은 자료 구조가 순환 구조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얘는 우리 그 파이썬은 우리 세로 먼저 분할했습니다. 세로 먼저. 자, 얘 x 언더바 데이터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x, y에다가 세로는 모든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 파이썬에서는 a 한 다음에 땡땡 하면 처음부터까지 다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땡땡 써요. 땡땡 한 다음에 컴마를 해줘요. 뭐냐면 세로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다 가져와라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가로는 어떻게 가져야 되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9번 9라고 쓰면 당연히 제일 뒤에 하나 앞까지 올 테니까 8이라고 쓰면 0, 1, 2, 3, 4, 5, 6, 7, 8 이게 8이 9겠지. 8이라고 쓰면 될 텐데 이렇게 안 쓰고 제일 뒤라는 의미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일 뒤에 있는 거 하나 앞까지 가져오라 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셀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 예제 갖다 놓은 다음에 여러분 연구실에서 교수님 시키는 하려고 막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시킨 거는 저기 8개가 아니라 막 800개라고 그래봐.
800개가 다 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쓰는 게 뭐냐면 제일 뒤에 있는 거 하나 앞까지 가져와. 이게 더 논리적으로 맞겠죠. 확장성도 있고 코드가. 그래서 0 땡땡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있는 거 하나 앞까지 가져오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라인을 빼고 앞까지 가져와서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x 언더바 데이터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코드에 썼듯이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땡땡 한 다음에 세로는 다 가져와라. 근데 가로로는 0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하나 앞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y 언더바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 제일 뒤에 있는 것만 가져와라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y 언더바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x, y 한 다음에 땡땡 먼저 해요. 왜냐면 y 축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가져야 되니까. 모든 환자의 데이터도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1 하나만 가져와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파이썬에서 이렇게 행렬이 잡혔으면 행렬의 사이즈를 보는 함수 아십니까? 함수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x, y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니면 x 언더바 데이터 만들었으면 만약 환자가 750명이다 그러면 얘는 행렬 사이즈가 750,8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까? 행렬이 750, 8개 가져왔으니까 8이 되겠죠. 근데 요 사이즈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언더바 데이터에다가 뒤에다가 점 쉐이프라는 걸 쓰면 됩니다. 점 쉐이프를 쓰면 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행렬의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이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대괄호 0을 하면 앞에 있는 값이 나오고 여기서 대괄호 1을 하면 뒤에 있는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멋있게 마이너스 1까지 쓰면서 전체 사이즈 몰라도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코드에다가 8 이렇게 쓰면 좀 약간 모양새 빠지니까 어떻게 쓰냐면 우리 x 언더바 데이터를 이렇게 멋있게 가져왔으면 얘를 쉐이프를 써서 모양을 따오고 그 두 번째 인자를 가져오면 전체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나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x도 8개씩 받아온다 해서 일단 8이라 써도 되지만 그냥 x 언더바 데이터에다가 쉐이프 한 다음에 대괄호 1을 쓰면 8이라는 값을 자동으로 읽어가지고 올 수 있겠죠. 똑같이 w라는 걸 정의할 때도 8,1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세로 벡터 8칸이니까 얘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좀 더 낫고요.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 러닝 레이트 같은 것만 조금 조정해 줄 뿐이지 나머지는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쵸? 1/2, 2/1이었으면 걔네도 곱해서 하나의 값을 만들고 더하기 b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씌운 거였는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지금은 1/8로 만든 다음에 8/1으로 곱해져서 하나의 값을 만들고 거기에 바이어스 더해주고 시그모이드 씌운 거니까 그 이유는 다 똑같아요. 그 다 똑같은 코드를 돌려보니까 뭐 이렇게 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100%였죠? 지금 몇 프로? 성공률? 77%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15분만 있으면 우리 쉬는 시간인데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딱 하면 정말 좋겠네요. 뭐냐면 이게 바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한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원래 하면 선형의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코드를 보시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딱 한 번만 합니다. 즉 뭐냐면 제가 여기서 책받침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는 데이터에 6개, 맨 처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했던 예제는 데이터가 2개였어요. 시험 공부 시간과 그 사람이 가진 족보의 양.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데이터 자체 6개를 줄 때 얼추 점수 낮은 애들이 0이고 점수 큰 애들이 1이에요. 걔네들은 책받침으로 딱 나누면 나뉘어요. 딱 나누면 나뉘거든요. 근데 지금 8개의 사이즈죠. 8개 사이즈니까 이 공간이 우리 여기 좌표를 표현하면 1, 2, 3이다. 그러면 x는 1, y는 2, z는 3이니까 3차원 공간을 표시하는 좌표가 되는 거죠. 지금 8개의 값이 들어있는 좌표이기 때문에 이거 8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8차원 공간을 이 선으로 나누는 건데, 이 평면으로 나누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당뇨병 환자 이 데이터가 이 값들이 8개의 기준이 얼마나 좋은 기준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어떤 시약이 있어서 이 시약은 한 방에 100%의 확률로 당뇨병 환자인지 안 하는지 알아맞힐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니까 8가지 시약을 쓰면서 그걸 조합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저 시약의 성능이 좋지 않다면 데이터가 막 섞였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남성 연구원과 여성 연구원은 이 책받침 하나 나누겠다. 그러면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쵸?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미 저 여성분들 여기 앉으시고요. 남성분들 저기 앉으세요. 그러면 나눌 수 있어. 가운데로 싹 두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다 앉은 다음에 나누려면 이게 100% 확률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쵸? 똑같습니다. 얘는 지금 주어진 시약으로 8개를 테스트한 그 결과를 8차원 공간에 뿌려놓은 다음에 책받침으로 얘를 나누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각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일 좋은 각도는 77%야. 77%고요. 얘를 그러면 더 확률 높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선형의 스페이스가 아니라 곡선이면 되겠죠. 곡선, 여기도 남성 연구원과 여성 걸 나누려면 곡선이면 됩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면은 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곡선이라면 당연히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선형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선형의 분류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번으로 우리가 각도를 찾는 거예요. 이게 100% 정확한 각도가 나올 리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7%의 오차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히든 레이어라는 걸 쌓으면 히든 레이어가 추가될수록 넌리니어리티가 증가하거든요. 넌리니어리티가 증가를 하면 그러면 성능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히든 레이어를 어떻게 붙이는지도 배울 건데요. 히든 레이어가 쭉 붙기 시작하면 이 성능이 90%, 95%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뭐다? 히든 레이어가 하나 없이 그 상태에서 선형의 분류만 했을 때 가장 좋은 각도가 몇 도인가를 찾은 거예요. 그게 77%의 성능이 나오는 각도가 제일 좋은 각도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형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을 붙일 때 뭐 캐락슨부터 치고 나중에 할 거니까 붙일 때 이게 리니어 펑션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선형의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형의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뉴럴넷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다? 넌리니어가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비선형성이 증가하니까 성능이 높아져요. 사실 비선형성이 높아져야 성능이 좋아지는 거겠죠. 우리 딥러닝이 인공신경망이 나오기 전에 아니고 이렇게 파퓰러해지기 전에 가장 성능이 높았던 비선형 분류기는 SVM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고전적으로 머신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은 SVM이 성능이 제일 좋다고 믿고 계세요. 왜냐면 통계학적으로 그게 제일 성능이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인공신경망이 이제 여러 가지의 제약이 없으면서 활발하게 쓰이면서부터는 이제는 뭐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더 많은 성능의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증가되니까 지금 인공신경망을 좀 더 많이 쓰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셨다가 11시부터 이제 소프트맥스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